집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모님의 환갑잔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8남매 중 2형제가 음식이 맛이 안 된다며 제가 밤새 준비한 요리를 쏟아버렸고, 그로 인해 엄마가 폭발하면서 가족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사랑만큼은 풍부했던 제게 어려움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나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오히려 제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시부모님 역시 제게 항상 원하시던 분들이시죠. 얼마나 가깝게 살았다 해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자주 만나지 않게 되는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부모님을 항상 잘 따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방문하여 얼굴을 마주할 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남일녀 중 장녀인데 남편은 무려 8남매의 막내예요. 결혼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는 8남매 집이면 부담이겠지라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래도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 집이 좀 유복한 편이라서였거든요. 저도 연애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그에 대해 알게 되었죠. 시댁이 있는 지역에서는 꽤 이름난 유지라고 해요. 남편은 3남 5녀 가운데 막내였기 때문에 시누이는 5명이나 있었어요. 다행히 시누이들은 전부 제게 호의적이었어요. 막내 동생의 부인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 저도 막내 동생처럼 귀엽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두 형님들한테만큼은 정말 많은 눈치와 핍박을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나마 나름의 예상을 해봤을 때 아주버님들의 상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남편의 큰형과 작은형, 즉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바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말로는 아주버님들이 학창시절 때부터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망쳤다고 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두 아주버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큰 아주버님이 여기저기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주시고 다녔다고 하네요. 아마도 부유한 집의 장남이신지라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자주 다가왔겠죠. 그러나 아주버님은 거절없이 큰 돈을 턱턱 빌려주다 보니 주변의 나쁜 사람들도 많이 얽히게 되었나 봐요. 작은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돈 문제는 없지만 여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군요. 집을 찾아오는 여자들도 꽤 많았대요. 어쨌든 현재는 잘 지내시는지는 모르니까요. 아무쪼록 바쁘신 것 같더라도 제 상견례 때나 결혼식에도 아주버님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저에게 아주버님들은 정말 미스테리한 분들이셨다고 느꼈어요. 반면에 형님들께서는 가족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친절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없이 먼 시댁에 자주 방문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바빠서 오지 못하시는데 며느리들은 매번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호의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형님들의 시선으로 보면 제가 미운 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늘 답답한 반응이 돌아오곤 했거든요. 큰 형님, 작은 형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 집 근처에 유명한 마카롱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온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 가져가시라고 따로 구입한 것도 있으니 다음에 오실 때 꼭 들고 가세요. 자기야, 우리 집에는 남편과 아이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사줘봤자 들고 가도 다 음식물 쓰레기일 거예요. 눈치 좀 챙기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소소한 선물 겸 드린 주전부리를 선물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다 못해 냉랭해요. 둥자의 선물에게 유세를 외면한다는 게 짜증나네요. 형님들이 독소 공방을 하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은 사실 너무 많아서 다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꼭 시부모님이나 제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골라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몰래몰래 저를 괴롭힌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기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딱 봐도 형들 둘이서만 친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따로 있는 것 같죠. 시부모님도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가, 형들과 친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 그 둘은 서로를 잘 알고 오래 지내온 사이거든. 그래서 가끔씩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내 얼굴 보고 참아주면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데 말하지 말고 내게 말해주고. 알았지. 너를 위로하려는 말이란 건 알아? 하지만 가끔씩은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는 두 형님들한테 유독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가끔씩 큰형님이 어머니한테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는데 특히 그런 대화를 할 때에는 어머니가 더욱 눈치를 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 큰며느리 요새 집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하지 부부지간에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말해 뭐해요? 요즘은 보러 가기도 영 힘들어서 얼굴도 까먹을 지경이에요. 제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중간에서 깜짝 놀라곤 해요. 아무리 그래도 바쁜 남편 얼굴을 자주 못 본다는 이유로 결혼을 괜히 했다는 일이란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뱉는 건 무례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런 말을 들어도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고 고개만 끄덕이신다는 겁니다. 저한테 미운 말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차마 못 보겠는데 인자한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솔직히 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중간에서 중재했다 하며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주버님 출장이 좀 길어졌나 봐요. 아니, 형님. 그래도 결혼을 괜히 한 게 아니야? 형님은 남편이지만 어머니는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사실 바빠서 바쁜 것도 죄라 할 수는 없고. 아, 참 그거 방금 출장했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말 마세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데 저한테 아예 싸우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어. 어머니는 오히려 형님이 아닌 저를 꾸짖으셔. 그래서 참으라며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으니 작은 방에 가라고 하셔. 알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문법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요 나란히 앉아있던 작은 형님도 제 귀에 대고 들으라는 듯한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뭣도 모르면서 참견하는 상황은 여러 번 있었어요.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지만 제 성질대로 더 하다가는 어머니 앞에서 민망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자리를 피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가족이 다 같이 있는 자리라도 점점 불편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꼭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네요. 남편도 잘 이해해 주었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원래 앓고 계신 지병이 있었는데 코로나까지 걸리시게 되면서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었습니다. 그동안 시작한 가족 모임은 형님들 때문에 피해왔던 제였지만 아버지 장례만큼은 중요하니까 많이 오랜만에 모여야 했죠. 그런데 그때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아주버님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의 부모님 장례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인이 끝날 때까지도 아주버님 두 분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제 남편은 장례 내내 표정이 정말 안 담겼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절망과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낌새를 다들 알고 있었는지 말 많던 형님들조차도 장례식 때만큼은 조용해 보였어요. 아버님의 장례를 계기로 제 행동도 조금 변했어요. 원래는 형님들과 안 만나는 게 우선이었다면 그때부터는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다시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도 감사한 마음이신지 우리 가족들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었는데요.
결혼식 때도 아버지의 장례식 때까지도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웠던 작은 아주버님이 본인의 생일을 맞아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아마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반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의 일이었어요. 그 소식에 저희 집안은 잔치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가장 들뜬 분은 시어머님이셨을 텐데요. 작은 형님은 늘 제게만 툴툴대기만 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미리 제게 전화까지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오라고 하셨어요. 모두 모이는 자리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동안 남편이 오는데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 않으면 진짜 섭섭해할 거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이고 우리 부부에게 참석을 하긴 했더라도 그 말투가 같아 소풍을 앞둔 초등학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우 신나 보이셨어요. 시댁에서 모이는 자리였고 저희 집은 시댁에서 가장 가까워서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게다가 오랜만에 제게도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작은 형님이라 싫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약속한 그날이 되자 시댁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 보였습니다. 올 수 있다고 몇 번씩 약속했었던 작은 아주버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실 것 같다고 하셔서 당일에 파트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아주버님과 큰 아주버님을 제외한 팔남매는 이미 시댁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날 작은 형님이 얼마나 애틋하게 물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평소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같이 짠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였어요. 불똥이 벼랑간 저에게 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시댁에는 자그만 옷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작은 형님이 울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저는 그저 작은 형님을 달래느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형님, 아주버님이 많이 바쁘셔서 그런가 봐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시고 여기 물이라도 한 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작은 형님은 제가 건넨 물컵을 바닥에 놓으셨어요. 내리는 비 때문에 잠이 왔다가 양말과 바지가 물에 홀딱 젖어버렸다. 깜짝 놀라서 동작을 묻자 희원덕한 눈으로 쳐다보며 모르면 조용히 짜증내라고 말했다. 남편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며 내가 뭔데 날 위로하겠느냐고 소리를 빽빽 질렀다. 논리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억울해서 호밋 문을 쾅 닫고 떠났다. 그 후로도 작은 형제는 방에서 한참을 있었다. 사실 형님들이 이런 때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을 저한테 툭툭 내뱉을 때는 제가 홧김에 그 발언들을 몰래 녹음한 적도 있었어요. 꼭 어머니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는 게 너무 미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선을 넘는 멘트들을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욕하는 것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매번 혼자서 그 녹음 파일들을 쌓아두기만 했었는데 그날은 울컥했어요. 모두가 모인 김에 그걸 확 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그런 식으로 구는 걸까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말 때문에 그 의문이 모두 풀려버렸죠. 그날 모든 가족들은 혹시 모를까 봐 마음을 놓지 않고 자정이 다 되기 전까지 시댁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작은 아주버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모두가 술을 마셨는데 남편은 그날따라 끝없이 술을 마셨어요. 제가 옆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더니 자정을 넘긴 시간쯤에 갑자기 남편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진짜 난 함부로 더는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형들이 너무 밉다.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게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내 아버지는 와이프한테 맞아도 아무 말 못하게 했던 아버지를 떠올려 너무 미워해. 여기에 돌아가신 아버지마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었던 시아버지로서 그 소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모르는 표정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형님들은 물론 시어머니의 표정까지 이상하게 변했다. 특히 어머니는 술 취한 제 남편이 말을 자르자며 집이 가까우니 먼저 들어가라고 권유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안 가겠다고 하자 정말 어찌 좋게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난감하고 정신이 없었다. 상황은 그랬어요. 결국 같이 있던 신우들이 남편의 팔을 한쪽씩 잡아서 일으켜 세우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팔을 확 빼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부인에게 비밀을 숨겨야 하는 거냐? 형들 인생이 그 꼬라지인 것은 내 탓이야.
나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게다가 아빠의 장례 때도 못 온다는 것이 이게 자식들인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동안 바쁘다고만 했던 아주버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 꼬라지라니 숨기고 싶지가 않다니라는 말에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알아봤는데 교도소에서도 장례식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오지 않은 것은 그의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감방에 있는 큰 형보다도 더 억울한 존재는 작은 형입니다. 만약 도망 다니는 신세라면 자신의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었어요. 상견례부터 모든 유족의 모임에 두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왜 형님들에게 많은 것을 눈감아 줬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못난 아들을 둔 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할 말이 없었겠죠. 남편의 충격적인 발언과 함께 그날 술자리는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결정부터 형들 얘기를 못해서 죄책감이 너무 컸죠. 그런데 아버지가 막내 며느리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달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좋아서 저렇게 잘하는 애한테 시댁 가족 중에 범죄자의 도망자까지 있다는 말을 했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끝까지 숨기라고 나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러자 여보, 미안해 하지 마. 응 그만 울고 있지 말고. 근데 진짜 끝까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니, 숨기기가 싫었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심지어 아버지 장례 때도 코빼기도 안 뱉은 형들을 보니까 내가 왜 저 새끼들 때문에 당신께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늦게나마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 이제야 형님들이 나한테 왜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그것도 있었어. 매번 당신께 교묘하게 눈치 주고 미운 뒤 팍팍 하는 거, 그것도 옆에서 보기 너무 힘들었어. 이제 당신도 알고 다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참지 마. 손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걸 다 받아줄 필요 절대 없어. 걱정 마. 이제 나한테도 터놓고 얘기하시겠지. 어쩌면 여보가 말해준 덕분에 형님들이랑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을 거야. 저는 남편을 다독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뒤 형님들과 더 허심탄회하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2달 정도가 지난 때 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있었는데 형님들이 이것저것 나서서 도와줄 것 같지 않았고 시누이들도 너무 멀리 있어 음식 준비를 결심했죠. 오랜만에 형님들과 만나게 되어 좀 더 온화한 관계를 기대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본 형님들은 여전히 냉담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홀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님들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식은 저희가 모두 준비해놨는데 먼저 맛 좀 보시겠어요? 두 분 모두 대답조차 없으셨어요. 집에 들어온 형님들은 제 말은 물론 제 존재 자체를 유령처럼 다루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중간에 계시는 어머님만 어색해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아한 마음뿐이었어요. 이제 아주버님들의 처지도 다 알았고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숨길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경산나림에 따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잔치 준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곧 사태는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환송잔치를 그렇게 장엄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은 많이 모여 있어서 식구들끼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가족끼리 펜션 여행을 가기로 했죠. 신이들이 조금씩 도착하면서 저는 주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정리를 하던 중 주방으로 돌아갔을 때 형제 2명이 식탁에 서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1. 원래 음식 솜씨 별로였지? 근데 이번 음식은 왜 다 맛있어? 그 실력이 어디 갔는지 심오하게도 이쁨 받으려고. 어디 가서 몰래 사왔겠지. 어쨌든 뭘 해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아깝지.
얼마 전에 우리가 들어올 때 눈을 마주쳤었어요. 남편들 상황은 이제 다 알았다 이거야? 완전히 연민에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냥 한 대 패버리고 싶었어요. 참 보기 싫어 정말. 누가 누굴 동정해. 진짜 운이 없어. 말하다 보니 짜증나서 안 되겠어? 이거 확 뒤집어 버릴까? 나의 음식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아주 신을 떴어요. 예전에도 형님들이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면 화나서 그 대화를 녹음했었죠. 그날도 제가 녹음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때까지는 형님들의 대화를 그저 녹음만 했을 뿐이었지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대화를 끝낸 뒤 제 음식이 담긴 접시를 식탁에서 다 쏟아버리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일부러 한 일이었죠. 저는 곧바로 두 형님들에게 다가가 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밤새 만든 음식을 왜 버리세요? 제가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얼굴까지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자 작은 형이 새초로만 하며 저를 보더니 왜 그렇게 흥분했냐? 라고 말했어요. 실수야 실수. 뭐,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어. 어디서 사람을 나쁜 년으로 몰아가고 있어? 둘이서 제 음식을 어디서 사왔니 말았니 욕할 때부터 다 듣고 있었거든요. 어따 대고 거짓말이에요. 지금 늘 이런 식이었어요네 말해보세요. 뭐, 다 듣고 있었다고 어디서 쥐새끼처럼 몰래 훔쳐들은 걸 자랑이랍시고 떠들어? 간도 제대로 못 맞춘 음식을 대신 엎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제대로 만들어 올 생각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저딴 걸 잔치 음식이랍시고 가지고 와 귀찮아서? 어디서도 안 먹던 곳에서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떠들 때는 왜 그리 맛있게 많이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 들킨 후에 민방에서 하는 말이 간이 안 맞다고 하신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이유인가요? 설사 진짜로 간이 안 맞았다고 해도 음식을 그렇게 엎어버렸는데 왜 제가 감사해야 하죠? 이제껏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주방에서 소리가 커지자 어머니를 비롯해 다른 가족들도 우리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주방 바닥에 푹푹 엎어진 잔치 음식들과 몰려든 식구들의 시선들. 형님들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때 큰 형님이 되겠다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얘 좀 보세요. 진짜 형님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요. 맨날 착한 척만 하더니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요. 형님, 진짜 웃기지 좀 마세요. 내가 이런 날이 한 번은 올 줄 알았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욕지거리 하는 거 녹음해둔 게 한둘가 아니에요. 알아요. 방금 당신들이 작당하고 음식 쓰러뜨린 것까지 전부 다 녹음돼 있다고요.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에서 녹음해뒀던 파일을 가져왔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히히 웃으며 내 욕을 하는 형님들의 대화, 일부러 음식을 쏟아버리는 상황,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을 욕하는 녹음 파일까지 모두 노출되었어요. 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두 형님의 목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내용들이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스러웠던 대화는 아마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녹음해둔 파일이었는데요. 형님이 부르는 집 말이에요. 지역 유진이 뭐야? 소문난 집이라고? 해도 정작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깜빵에 있는 큰 아들은 여기저기 사기를 치다가 도망다니는 바쁜 작은 아들의 뭐가 예쁘겠어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머니께도 납작 엎드려서 잘해야 돼요. 아무리 사고뭉치라 해도 장남이랑 차남을 모른 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놈들의 시집 온 이유가 시댁의 재산밖에 더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승질 좀 긋고 있자고. 일리 있는 말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아버님도 은근히 명주로 긋는 것 같지 않아요?
돌아가실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고 있어요. 그 뒤에도 녹음된 대화는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쯤에서 휴대폰을 끌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대화가 더 들리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두 형님의 따귀를 내리쳤거든요. 이 배은망덕한 년들, 여지 같은 놈들인 건 알고 있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구나. 왜냐면 년들이 기다리던 대로 이제 시합이 끝나니 이제 알고 싶은 건 내 명줄이야. 그런 거야? 뺨이 얼얼해진 형님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버버거리고 있더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 아마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안한 마음은 단 1%도 없었어요. 속이 시원할 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터져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너희 시아버지도 이제 죽었으니 나도 말은 해야겠다. 너희는 너희 남편이 범죄자의 도망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두 녀석, 내 친아들 아니야. 내가 여태껏 봉사하는 마음으로 길러온 혼을 자식이라고. 그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식구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건 정말로 시어머니 한 분만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받은 모습은 당연히 형제들이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시고 그 후 남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니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밖에서 여자를 만났었고 그 여자가 2명의 아이를 낳았었어. 그때 나는 막내를 낳기 전이었으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연령대였어. 시댁에서 많은 욕을 들었을 때였어. 그래서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아이가 나오긴 했지만 한마디로도 화를 냈던 건 없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지. 진정으로 힘들게 노력해온 마음을 뜻하는 듯한 말을 말하는 셈으로 어머니는 차별 없이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다. 어머니가 전하신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정말이었어요.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 긴 세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알아내신 어머니의 놀라운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 모양이었는데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쩔쩔매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가차없이 형제들이 자기 발목을 잡으려 하자 되돌려 보냈습니다. 모든 친자식처럼 키워보려던 노력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이었죠. 그 결과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한 명은 사람을 제외하고 돌아다니면서 범죄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사기를 치며 도망 다니더군요. 이젠 그 형부녀들이까지 돈을 얻으려 든들 때 너희네들도 더 이상은? 못해 나는 못해 가족처럼 대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힘든 일을 봐야 한다면 빨리 나가. 형제들은 울고불고 악을 쓰며 어머니에게 엉겨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미련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끝까지 참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표정 같았어요. 더 꼴보련 것은 바로 작은 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자신 혼자 살아남겠다고 순식간에 큰형에게 덤탱이를 씌웠어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막내 동생이 녹음한 것을 들으시면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재휴는 무례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은 오해입니다. 큰 형님의 생각에 따라 그냥 손님의 자리를 맞추었을 뿐입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사돈에 의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1시간 가운데도 넘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시내들 중 막내 신우가 작은 형님에게 비수를 꽂았다고 해요. 제 언니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난 게 불쌍해서 참아왔어요. 하지만 언니가 이 동네에서 헛바다닌다는 소문을 믿을 수 없겠죠. 폭탄처럼 터진 발언들 때문에 놀라서 벙벙했어요. 그날 제가 녹음한 파일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여러 비밀을 폭로했다는 느낌이었죠. 막내 신우가 한 말을 듣고 격분한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면서 공범을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더욱 역겹다 싶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1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아주 더럽고 위험한 꿀벌이 될 거야 라고 소리쳤죠. 큰형과 작은형은 부모님이 진정하도록 비느라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바닥에 내 동생이 처졌습니다. 있던 제 잔치 음식들을 양손으로 한 움큼 지시한 후
무릎을 꿇고 있던 형님들의 얼굴에 가차없이 던지셨어요. 순식간에 형님들의 몰골은 온갖 양념 음식들로 범벅이 되었죠. 얼마 후 형님들은 식구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을 울며 불며 우당탕거리더니 1시간이 지나니 그제서야 고요해지더군요. 그렇게 믿기 어려운 어머니의 환갑잔치가 끝이 났어요. 다른 날도 아닌 본인 환갑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머니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어머니는 그날의 충격으로 일주일이나 입원하셨어요. 옆에는 당연히 내 남편이 계셔. 정말 감사해. 심리적 충격으로 몸이 좀 놀랐을 뿐 다른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 정말 다행이었어. 어머니가 태어나시던 날 남편은 집에 돌아와 나를 꼭 안아주셨어. 너무 참았어 너. 정말 영리했어. 혹시라도 너 없이 우리 가족들 다 형수들한테 넘어갈 뻔했을 거야. 녹음까지 해도 쓸 정도면 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아. 그걸 지금까지 참아 내주었다는 게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하며 몇 번이고 너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어머니도. 며칠 후에 집으로 불러주신 후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며 본인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괴롭히던 형님들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제게는 얼마든지 값지고 소중한 선물인데요. 어머니, 죄송해 하실 필요 없고 감사하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3명의 며느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었구나. 돈까지 거절하면서 내게 어떻게 마음의 빚을 갚을 생각이니? 그냥 제 옆에서 계속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게 계시기만 하면 되세요. 저희 시댁은 대가족으로라고 해서 어느덧 사라진 사람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형님들은 생각보다 근황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웃긴 것은 아시나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도 코빼기 하나 비추지 않던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그들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후 버선발로 불이 나게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어머니는 더욱 오만정이 떨어지셨고 경찰도 몇 차례를 부르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호적 정리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분의 존재 확인부터 처리해야 했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죠.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방패 안에서 남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현재 우리 집안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정리가 되었는데 동시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끼리 남은 것 같아요. 이 기념으로 1년 전 환갑잔치 때 할 수 없었던 가족 여행을 이번 주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떠나는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라 새로운 감정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뿐만 아니라 공유도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